정리를 하자면요. 여기에서는요. 특이가 김진사를 모함을 하는 거야. 완전 다 거짓말로. 그쵸? 특이가 자기가 도적대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특이가 도적을 봤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거기서 거울하고 팔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주인놈이 와가지고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흘려서 보낸 거지. 소문으로. 소문이 퍼지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물어보는 거지. 네 주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좋은 종을 이처럼 학대하느뇨? 라고 했더니 우리 주인은 어린 나이에 글을 잘 써서 조만간 급제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탐욕스러우니 훗날 조정에 가게 되면 벼슬에 오르게 되면 그 마음 씀씀이를 알만하죠. 라고 이제 또 한번 슬쩍 흘리는 거지 거짓말을. 그래서 이 말이 전파가 돼가지고 궁중에 들어가서 대군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대군이 몹시 노하여 남궁 사람들로 하여금 서궁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의 의복, 보화가 다 없어져 있는 거죠. 대군이 서궁시녀 5인을 다 잡아 뜰의 이름에 형장을 갖춰놓고 문제를 함이 유별한지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곤장이며 형벌기구며 이런 것들을 눈앞에 버려두고 분부를 딱 내린 거죠. 이에 명령을 내렸어. 뭐라고 내리냐면 이 5인을 다 죽여 이로써 다른 궁녀들을 경계하리라 라고 분부를 내리죠. 여기 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운영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사실 요런 장면들은요. 요 앞에 나오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가 볼 수 없는 장면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테 이제 곤장을 든 사람한테 분부를 내립니다. 그 술을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5사람이 말하죠. 한 말씀만 울리고 죽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한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대군이 더욱 성을 내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 5명의 궁인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할 말들을 하게 돼요. 은섬이 먼저 초사하여 가로되 은섬이가 이야기를 하죠.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부터 부여받아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히고 난 뒤에는 이 한 몸 외로운 그림자와 짝하여 꽃을 보면 눈물이 가리우고 달을 대하면 혼을 사지르는지라 그만큼 슬픔으로 넋이 나간다. 매화가지에 앉은 꾀꼬리는 혼자 날지 아니하고 매화가지에 앉은 꾀꼬리 혼자 날지 않는다는 건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 위에 제비는 능히 쌍지어 노래를 부르는지라. 주렴 위에 제비는 암수를 함께 같이 노래를 부르죠. 한번 궁궐 담장을 넘은 즉 가히 인간의 낯을 알 것이거늘 이미 낙을 알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찌 그 힘이 능치 못하며 마음이 부족할 바일이 있고 우리라고 그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우리 힘이 그렇게 능치 못해서 혹은 마음이 부족해서 그랬겠느냐. 오직 주군의 위험이 두려워 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그렇게 했던 것 뿐이다. 그래서 굳이 마음을 지키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개교뿐이거늘 이제 범한 바 죄 없이
죽여 땅에 두고자 하시니 우리가 황천에 가나 능히 눈을 감지 못하리로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죽음의 위험이 두려워 이렇게 담을 단단히 다 잡고 궁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해 왔던 것 뿐이다. 근데 이렇게 지은 죄 없으면서 죽을 곳에 놓였으니 저희들은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은섬이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비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군에 베푸신 보살펴 주신 은혜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어서 저희들은 감사하고 황송해 하면서 우리가 문목과 현가를 일삼을 따름이더니 문목과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동안 전념해 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악명이 두루 서궁에 미치오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우리를 죽여주세요. 살아있음이 죽음만 갖지 못하니라 원컨대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비치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옥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첩이 머리털이 채 자라지 못하여서 궁중에 들어오매 주군의 은혜 입음이 태산 같은지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서궁의 영화를 첩이 이미 누렸거늘 서궁의 재액을 첩이 홀로 면하리이까. 나는 이미 서궁의 영광을 누렸는데 서궁의 재앙이라고 해서 저 혼자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이 지은 죄 비록 크다 하오나 불의를 행하온 바 아니오. 얘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첩 또한 참여한 바 없거늘 이제 당한 바일인즉 우리 오인이 다 일체라. 토끼 죽음에 여우 설화하나니 오늘날 죽음이 그곳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란 오늘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는지라. 자란하기 전에 옥녀의 이야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옥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서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렸으니까 서궁의 재액도 이렇게 죽게 생긴 것도 내가 혼자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다. 운영이 지은 죄가 비록 크다고 하나 이렇게 운영이 김진사를 사랑한 것은 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운영을 좀 변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끼 죽음의 영우설화하나니라는 거는 토끼나 여우나 같은 부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부류의 슬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동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일은 죄를 제가 헤아릴 수 없이 있는지라.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를 한 것은 굉장히 큰 죄야. 마음속 소외를 어찌 참아 숨길이 있고 우리가 다 여왕에서 생장한 계집이라 우리는 다 어디 백성의 뭔가 살림집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중인층 그런 곳을 여왕이라고 하거든요. 여왕에서 생장한 계집이라 아비 순임금 아니오 어미 이비가 아닌즉이라는 것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녀 정욕이 없사오리 있고 어떻게 없겠느냐. 주모광은 천자로 돼 매양 요대의 즐김을 생각하였고 항우는 영웅이로 돼 장중에서 눈물 흘림을 금치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남녀 간의 정욕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영웅도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평범한 우리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느냐. 주군이 어찌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우의 정이 없다 하시나이고 김생은 또한 우리 세대 가운데 영거리건을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유인하여 내당의 드림도 주군의 일이고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을 연결을 해준 거는 안평대군이야. 그쵸?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운영을 명하사 벼루를 받들게 한 것도 주군의 명이야. 그 먹물이 튀게 한 계기를 만든 것도 주군의 뜻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운영은 오랫동안 궁궐에 갇혀 지내면서 미남자를 한번 봄에 상심하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차무친지라 상사병에 걸렸죠. 비록 장생하는 약과 명의의 수단으로 해도 그 어떤 긍정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이슬같이 쓰러지면, 만약에 쓰러져 버리면 주군이 비록 측은지심이 계시나 만약에 측은지심 헤아리는 마음을 가진다 한들 운영이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너한테 좋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5년 6년에 애율하시던 그 뜻이 헛곳에 돌아갈지라. 5년 6년 동안 운영을 아끼고 해준 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첩의 어린 뜻이라는 건 요거는 이제 운영이가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자란이 얘기하는 거죠. 첩의 어린 뜻, 나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만 운영으로 하여금 한번 김생을 베어 양인의 원한을 풀어주시면, 운영으로 하여금 김진사를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하심이, 주군의 뭔가 큰 뜻이 더 이보다 클 수 없을 것이다. 전에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일이라면 그 죄가 나한테 있지, 그게 운영한테 있지 아니하다. 왜냐면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위로는 주군을 속임이 아니요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라는 거는 우리가 윗사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첩이 여기 있고 위에는 누가 있어? 임금이 있고 아래로는 누가 있어? 아래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동료들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이다. 오늘 일은 죽어도 영예롭게 여길 것이다. 운영의 죄를 내가 대신 받들 수 있다면 이렇게 내가 죽고 주군께서는 운영의 목숨을 잊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자란이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운영의 이야기입니다. 의 은혜 산 같고 바다 같거늘 능히 그 절을 지키지 못하오니 그 죄 하나요. 전일 지은 바 그래 의심됨을 주군께 배우나 마침내 짓고치 아니하오니 그 죄 둘이요. 서궁의 무쇠한 사람이 첩의 연고로서 죄를 한 가지로 입게 하니 그 죄 셋이라. 자, 세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주군의 은혜가 산과 같고 바다 같은데 내가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게 첫 번째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은 시로 주군의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대로 고하지 않은 게 두 번째 죄. 그 다음에 서궁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죄를 함께 받게 된 게 세 번째 죄. 이렇게 내가 큰 죄 세 가지를 지었으니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살 수 있겠느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겠죠? 물론 가지고 있었겠지. 혹여 죽음을 늦추신다면 내가 그냥 자살을 하겠다라는 말을 뒤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결하겠다. 다만 서궁의 사람들은 과연 무죄하오니 얘네들은 죄가 없으니 억울함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 읽고 나니 그 대군이 자란의 진술서를 펼쳐서 응시를 하죠. 그 초사를 펴서 읽어보더니 이제 뭔가 제가 죄래. 그 화가 조금 더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노기가 조금 더 누그러지니까 소옥이 꿇어앉아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전일 빨래하러 감을 성내로 말자 하기는, 그래서 빨래로 하러 이제 나들이를 가자 할 때 성안으로 가지 말자 한 것은 제 주장이었다. 그러나 자란이 밤에 망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련이 여겨 여럿의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제가 앞장서서 그 뜻을 따랐으니 운영의 절개를 더럽힌 것은, 운영의 절개를 훼절한 것은 그 죄가 나한테 있다. 즉 소옥 자신한테 있다. 운영한테 있지 않다. 운영은 무죄하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은 첩의 몸으로써 운영의 명을 잊게 하여지이다. 소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군의 노하심이 점점 풀어져서 첩을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방송하시더라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첩이 수건으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나이다. 왜냐하면 운영은 앞에서 초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만약 나를 죽이는 걸 늦춘다면 스스로 자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군은 실제로 노함이 풀렸어 얘들아. 얘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근데 스스로 죽인 거는 운영이었던 겁니다. 진사가 붓을 잡고 운영에 이르는 대로 세세히 기록함에 조금도 착오가 없는지라 붓을 던지고 서로 대하여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운영의 이야기였던 거고요.
진사가 붓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에서는 운영과 그다음에 진사와 유영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이야기가 다시 밖으로 나온 거죠. 운영이 죽은 뒤 김진사는 특에게 운영의 재물을 주며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라고 청하는데 특은 절에 가서 김진사는 죽고 운영은 살아나 자신의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진사는 부처님께 특을 벌 주고 운영과 자신의 원통함을 해소해 줄 것을 빌고요. 특이 일주일에 죽고 김진사도 세상을 떠나면서 중략된 부분 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쓰기를 마침에 붓을 던지고 양인이 서로를 대하며 슬피 울음을 능히 스스로 억제치 못하는지라. 자, 이 양인이라는 건 김진사와 운영이 되겠죠. 그때 이제 유영이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 비록 죽은 이후이긴 하나 양인이 다시 만났으니 지극히 원통함을 벗어났으며 원수를 이미 제어하였으니 이미 특이 죽었잖아. 그래서 죽었으니 분도 풀렸을 텐데 그 어찌 비통함을 그치지 아니합니까? 능히 인간 세상에 다시 나지 못함이 한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김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혹은 위로해줬으니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두 사람이 다 원한을 품고 죽은지라 지옥에서 그 무죄함을 불쌍히 여기사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 지하의 낙도 인간에 비할 바가 아니거는 하물며 천상의 낙을 이르랴.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상보다 덜하지 않거늘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면요. 지하의 낙도 인간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 하물며 천상의 낙을 이르랴. 지하의 낙도 인간 세상보다 나쁘지 않아. 하물며 천상의 낙은 인간 세상보다 훨씬 좋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앞에서 이제 지옥에서 그 무죄함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어 주려고 했어. 그런데 지하의 낙도 인간의 낙보다 더 커요.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떻겠어? 너무나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어요. 지금도 충분히 즐거우니까. 다만 그날 이곳에 와 슬퍼함은 내가 지금 우리 인간 세상 요곳에 와서 슬퍼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옛일을 돌이켜 생각함에 마음속에 서린 시름과 회포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뭐 때문이냐면 이유는 요것 때문이야. 대군이 한번 패함에 고궁의 주인이 없고 오작이 슬피 울 때 인적이 이르지 아니함에 슬픔이 극에 달하미요. 하물며 새로 병화를 지내니 화려했던 가옥도 재가 되며 회칠한 담장이 다 무너지고 오직 남아있는 대 위에 꽃이 아름답고 뜰 아래 풀이 빛남을 떨칠 뿐이라. 대군이 몰락하여 궁궐의 주인이 없어지자 새는 슬피 울어요. 그리고 인적도 없어요. 사람의 발길도 끊어졌어요. 이것만 해도 슬픔이 극에 달해요. 얘가 슬픈 이유를 생각해봐. 운영이하고요 김진사는요 서궁에 살던 사람이야. 즉 이 고궁이라는 이 고궁 얘네들이 살고 있던 이 수성궁에 살던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살았던 수성궁의 모습을 떠올리면 새들도 엄청 많이 지저귀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하하호 웃는 소리도 들려오고 안평대군이 사람들 초대해서 글 쓰고 노래 부르고 했던 그 고궁의 모습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오작이 우는 것도 슬프게 들리겠죠? 슬피 울고 인적도 없어. 사람이 오고 가는 흔적들도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난 너무 슬픈데 전쟁을 겪은 뒤 그 화려하던 집들이 다 재가 됐어. 그리고 담장도 무너졌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이라고는 꽃과 풀만 우거져 있는 것이. 그래서 봄빛은 여기 나와있는 그 춘광, 봄의 빛은 그대로 있는데 고치지 아니하되라는 거는 그 봄의 빛은 그대로 있는데 옛날 경치가 하나도 없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일은 이처럼 바뀌었으니 이곳에 와서 지난날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운영전의 주제가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전에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물론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 근데 또 다른 주제는 뭐가 되냐면 안평대군의 몰락이야. 그러니까 운영하고 김진사는요, 자신들의 사랑이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상에서 보고 있는 안평대군의 현재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그 안평대군에 지냈던 그 고궁의 흔적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작품 맨 앞쪽에서 유형이 우리 앞부분 줄거리라 생략되기는 했지만 맨 앞에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유형이 그 수성궁의 터에서 둘러보잖아. 이 수성궁의 터에서 조금 허망한 감정들을 느껴요. 이 허망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김진사하고 운영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김진사와 운영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 러브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는요, 여기에 유영하고 김진사하고 운영이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 수성궁 옛 터에서 그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맨 앞부분에서 유영이가 수성궁 터에 와서 그 뭔가의 허망함에 대해서 기분을 느꼈단 말이야. 그러자 이 이야기에서 무시하고 갑자기 이 둘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둘 사랑 이야기를 막 듣다가 유영이 그래서 둘 사랑을 못 이뤄서 슬픈 거야? 라고 하니까 뜨잉? 아닌데 이것 때문에 슬픈 건데?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안평대군의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비극적 사랑에 대한 그 뭔가 슬픔과 안타까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이 안평대군의 흔적으로 시선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과는 다르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상에서의 삶은 비극적이었으나 자신들은 천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데에 반해서 이 안평대군의 지상의 모습은 한때의 영화로움은 끝나고 뭔가 이 허망함이 있는 곳에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가면요, 이제 물어봐요. 그대들은 다 천상에 계신 사람들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원래 천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야? 앞에 나오는 상제께서 여기 나오죠. 여기 앞에 나오는 상제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저기 동산에 있는 과일을 따오라는 명을 내리셨지. 근데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따가지고 운영한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돼서 걸리고 말았네. 뭐 그랬더니 속세를 유배를 보내시더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요. 인간 세상에 적하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옥강상 나한테 그 고통을 겪게 하는 벌을 받았지요. 그런데 옥강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삼천궁으로 나를 올리셔가지고 시중을 들고 있다.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한 번씩 바람을 타고 이 인간 세상에 와서 옛날에 놀던 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유영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을 했더니 좀 마음이 풀린다. 그래서 존경하는 그대는 이 글을 거두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어 주어라. 우리 일을 사라지지 않게 해줘. 우리 일을 영원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박한 사람한테 이것을 전해서 희환 삼아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웃음을 취해 마신다라는 건 웃음을 하지 않게 해주면 그게 매우 다행일 것 같다. 매우 고마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짓고요. 유영인이 잠에서 깨죠. 이렇게 하면서 유영이 잠에서 깨게 되고요. 기록한 책자만 있게 되고, 그래서 영이 쓸쓸하고 무료의 책을 거두어서 요것을 이제 다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고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운영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뒤에 학습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간단히 적어보고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건데 됐다. 자, 안평대군 같은 경우에는 왕족으로서 문학과 예술을 즐기면서 궁녀들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한테도 그렇게 싫어하는 상황은 아니야. 운영 같은 경우는 궁녀로서 김진사를 사랑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김진사에 대한 배려심이 있고 그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그 궁녀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죄책감으로 자결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김진사 같은 경우에는 양반의 자제로서 운영을 사랑하지만 낙담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시름시름 알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궁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궁녀로 운영의 처지를 옹호해주는 친구들이고 특 같은 경우에는 대립적인 관계죠. 김진사의 노비로 운영과 사랑에 빠진 김진사에게 조언도 하지만 결국 운영의 제보를 가로채고 김진사를 배신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그 위에서 잠깐만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평대군이라는 인물과 김진사 그리고 운영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안평대군하고 운영하고 김진사는 나쁜 관계는 아니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안평대군은요 오히려 김진사와 운영이를 엮어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국 이 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운영이를 살려주었잖아.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이 둘의 방해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 방해자가 되는 거겠지. 그치? 이 사랑을 갈라놓는 방해자는 특에 해당하는 거지 안평대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과 김진사 역시도 자신들은 이미 천상에서 사랑을 이루었지만 이 수성궁 터가 사람은 없고 인적은 없고 그저 풀과 꽃만 있는 그 휑한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 만약에 안평대군이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은 때려 죽일 놈 원수가 되었다면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도 않았겠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참고하여 이 작품의 구조상 특징을 탐구해보자. 자, 유형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을 소설에 찾아보자. 여기 부분이 되겠죠. 잠깐 졸더니 이윽고 산새에 우는 소리에 깨달아 보니 구름과 연기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창망하거늘 둘러보니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책자만 남았다 라는 게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작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데 김진사가 유영에게 건넨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했을 때 이 책은요 당연히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되겠죠. 그래서 꿈에서 만난 이야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물의 역할이 되기도 하고요. 내화와 외화를 연결하여 작품의 개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운영 전의 사건과 인물에 대해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라는 거는요. 앞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그 앞에 우리 문학 교과서 앞에 나오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맥락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작가 맥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상호 텍스트 맥락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고려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사회상을 추론해보자. 운영은 궁녀의 신분으로 왕 이외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운영은 이러한 위험을 위릅쓰고 김진사와 사랑을 나누죠. 안평대군은 당대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운영을 징별하는 반면 다른 궁녀들은 운영의 사랑에 공감하며 운영이 김진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영의 사랑을 지지하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 설정을 통해 작가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 인간의 근본적 욕망을 억압하는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 여기 답변과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안평대군을 이 둘을 나쁘게 해주는 인물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안평대군은 궁궐의 법도를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죠. 그 시대에는 안평대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상이 그랬던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안평대군은 그런 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일 것뿐인 거지, 안평대군 자체가 이 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죽이려고 한 건 맞지만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서는 둘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니까, 그쵸? 어쨌든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 부분, 요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억압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운영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진사가 한 행동에 대한 입장을 정하여 평가해보자. 김진사도 어쩔 수 없었다. 김진사는 운영의 죽음을 막았어야 했다. 김진사가 어쩔 수 없었던 건 당연히 안평대군은 그 당시에 권력자였고 궁녀들한테 성적 접촉 및 혼인이 허용되지 않았던 거는 당시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사회 제도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김진사가 운영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운영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죠? 근데 김진사는 담장을 넘나들고 운영과 사랑을 하긴 했지만 운영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작품을 남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리는 비극소설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진사가 원래 선인이었다라는 신선이었다라는 사연을 참고하여 이 소설의 비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토론해보자. 비극적이다라고 본다면 인간 세상에서 사랑과 파탄과 죽음을 겪었으니까. 근데 비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원래 선인이잖아. 그 천상계의 사람들이잖아. 근데 천상계에서 사랑을 잃었으니까 그냥 마냥 비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들이 그냥 마냥 비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학습 활동의 목표입니다.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운영전의 작품들을 한 번씩 쭉 읽어봤는데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작품은 크게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싶어,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주제를 비극적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결국엔 둘 다 선계의 사람들이니 사랑을 잃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수성궁의 그 허터에서 유영이 느꼈던 그 감정들에 대해서 마지막 끝날 때에 김진사와 운영 역시도 그런 허망함을 느끼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주제를 볼 수 있다. 좀 다양하게 오픈해놓고 이 운영전을 여러분들이 감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